그래프가요, 평균 그래프가 여기가 100점이고 여기가 빵점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쌍봉낙타요. 아, 이렇게까지 안 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지금 요게 있는 분들이 60점대 있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40점대 있는 분들. 그리고 최고 점수는 7, 80점에 4분, 80점, 아니 70점대 4분, 80점대 1분 이렇게 있네요. 최고 점수가 82.5 나오셨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남았죠? 한 달 동안 4번 모의고사 보면서 할 일은 이걸 이쪽으로 보내셔야 돼. 그래서 이게 여기점에서 올라오게. 65점쯤으로 올리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앞으로 몇 점을 더 올리시는 거예요? 15점 이상으로 올리셔야 되고, 이분들은 한 10점 정도는 올려야죠. 이쪽으로 가져가자고요. 한 달 동안 할 일이 그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 이 그래프를 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 구체적으로 열심히 다 해. 네? 어떻게 해? 뭐? 시금을 전폐하고 뭐 하셔야 돼? 무슨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건 다 똑같아. 열심히 하는 방법론도 다 알아. 구체적인 걸 해야죠. 구체적인 거. 틀린 거 정리하세요. 틀린 거 정리하세요. 틀린 거. 틀린 문제.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틀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50점 맞았다. 그럼 몇 개 틀리신 거예요? 20개 틀린 거예요. 50점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개를 틀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20개 틀린 거 중에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얘는 또 나와도 못 풀겠다 하는 문제 분명히 있겠죠. 그런 거는 포기하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8번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들어봤는데 뭔 얘기인지 대충은 알겠다. 그러면 또 나와도 나는 맞추겠다 하는 게 있을 테고, 만약 9번 같은 경우에는 들어봤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가 모르겠다. 0.4는 뭐고 3.6은 뭔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힌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세요, 걔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나와도 어차피 풀 문제 아니잖아요, 이거는. 깔끔하게 잊어버리세요, 얘네들은. 그렇게 하고 어떤 것들을 잡으시면 돼요. 그 20개 중에 설명 들어보니까 야, 이거는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맞췄겠다. 아, 이런 문제였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느끼시기에. 걔네들을 잡으세요. 그 걔네들에서 몇 개를 올리면 4개에서 5개만 더 맞으면 60점대 가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틀린 문제들 중에서 얘네들을 잡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틀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통? 아, 아는 건데, 뭐에서 틀렸어? 실수로 틀렸어. 요즘에 라디오 광고에 나오던데요. 어머님, 그거 실수가 아니고 실력입니다. 인정하세요. 이게 내 실력이요. 실수라고 위안을 삼을 게 아니에요. 자꾸 이게 실수면 한 번만 실수를 해야지. 2회 때 똑같은 문제 나왔는데 또 실수해. 3회 때 또 실수해. 4회 때 또 실수해. 그럼 이건 실수가 아니라 내 실력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만 줄여도 점수 올라가요. 10점 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은 일단 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문제 틀린 거 갖다 놓고 왜 틀렸는지 비판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6번 같은 경우를 틀린 이유가 나는 내용은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문제를 해석을 못해서 틀린 건지, 아니면 정말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틀린 건지, 아니면 외워야 될 건데 못 외워서 틀린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공부해야 될 부분은 정해 드렸잖아요, 지금 다. 그 부분 드립답 하세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밥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죠. 밥도 김밥 사서 드시는 거고, 집에 가셔서도 밥에다 물 말아서 5분 만에 밥 먹고 공부하는 거고, 집안일은 다 팽겨치고 그냥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림 안 하냐 그러면 시험 붙으래며 그러시면 되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지금부터는 그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집에서도 알아서 좀 조용히 좀 있어 줘야 되고, 엄마 찾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좀 어려우시니까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다 할 일 하시고 밤에 공부하셔야죠 뭐. 드라마 보는 시간 줄이시고. 뭐 요즘에 무슨 드라마더라? 뭐 그걸 어떻게 알아? 참네. 네? 6번 문제 정답률 30%밖에 안 나오는데 박보검이 눈에 보이나? 참. 11번부터 보겠습니다. 11번은 정답률이 93%예요. 이런 건 사실 해설 안 해야 되는데. 틀리셨다면 60페이지 가시고요. 60페이지 가시고. 1번은 주택 서비스라는 거의 개념인데, 주택을 만약에 분석 대상으로 삼으면 주택 그 자체는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에요. 근데 이걸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택 서비스는
내가 이 주택을 소비해서 누리는 효용입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모양이 조금 다르더라도 거기서 누리는 효용은 어떨 수 있어요? 같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주택 서비스를 개념으로 사용하면 주택도 뭐로 볼 수 있다? 동질적인 상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 대상을 주택 그 자체가 아니라 뭐로 본다? 주택 서비스로 본다는 거고. 2번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래서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품별로 시장을 조직하기가 어렵다고 했고. 3번은 맨날 얘기한 거잖아요. 감정평가론에서도 가격과 가치 구별할 때도 얘기했고, 시장론에 얘기할 때도 맨날 그랬듯이 가치와 가격이 불일치하는 것도 항상 언제? 단기. 그 다음에 가격이 왜곡이 생기는 것도 공급이 움직이지 못하는 단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4번, 부동산은 지역성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만 존재한다. 그럼 4번과 5번은 둘 다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4번은 시장 자체가 지역적으로 형성된다는 부동성 갖고 설명을 한 거고, 5번은 이 물건이 어때서 비싸서라는 고가성 갖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12번은 요약집에 틀리셨다면 67페이지. 주택의 영화인상이죠. 공부하실 건 세 가지였는데, 제일 먼저는 개념. 개념에서 누구 구별하시라? 하향여가와 상향여가 구별하는 거.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거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향여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장기에 고가주택 가격과 고가주택량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제일 까다로운 거였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그래서 어떨 때 하향여가가 시작되는지를 주로 물었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선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때? 증가할 때 하향여가가 시작된다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결과물 두 가지 설명했잖아요. 불량주택의 문제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불량주택 문제하고 주거분리. 여기서는 이제 개념 물어본 문제니까 1번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함에 따라 가구의 이동이 생기는 현상을 두고 뭐란다? 여가현상이라 하죠. 1번은 틀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맞는 거 물어볼 때 정답을 1번에 보면 짭짤해져요. 출제자 입장에서 맞는 거 찾으라고 해놓고 정답을 어디에다 놓으면 1번에다 놓으면 아는데도 틀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왜? 1번은 그냥 당연히 읽어보고 답이 다른데 어디 틀린 게 있겠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4번쯤 읽다 보니까 이거 처음 보는 얘기 같거든. 그럼 4번 꼭 찍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보는 문제가 이번 회차에 꽤 많아요. 옳은 거 찾으라고 해놓고 1번의 답인 거. 그래서 1번 지문은 엄청나게 쉬운데 틀리는 분들.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 2번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는 주택 여가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택의 질을 개선한다고 그랬죠. 왜? 고소득층은 신축주택 공급받았고 저소득층은 자기가 살던 데보다 조금 저가주택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주택의 질을 개선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맞는 거고, 주택 공급량의 증가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고가주택량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그러나 뭐가 늘었기 때문에 저가주택량이 늘었고 신축된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 주택량은 언제나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럼 주택 공급량 증가에도 유리한 효과를 줄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그래서 틀렸고. 3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 그건 우리 집 옆에가 부자 동네예요. 그럼 의도하지 않은 정해의 부가를 받겠죠. 그럼 집값 어떻게 돼요? 상승해서 할증되어 거래되겠죠. 만약에 우리 집 옆에 저소득층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게 그로부터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또 그 얘기 또 나왔던데, 초등학교 배정 받을 때 우리 주변에 임대 아파트 있다고 걔네들 못 다니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나 여기서 다 나간다고,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게 일종의 이런 거죠. 걔네들이 오면 우리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애가 뭔 죄가 있어. 엄마 아빠가 잘못이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하세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으면 그 집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할인된다는 거죠. 할인된다. 그래서 3번은 할인과 할인층의 위치가 바뀌었죠. 4번. 그러니까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총각 때는 몰랐는데 애기 아빠 되고 나니까 막 끌어요. 막. 이런 씨. 4번. 저도 임대 아파트 살고 있거든. 임대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임대 아파트는 아니에요.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구나. 주공. 4번.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 이건 뭐가 뭐로 바뀐 거예요?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 하향효과. 5번. 낙후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작다. 그럼 지금 누가 크다는 거예요?
보수 비용이 크잖아요. 그럼 재건축을 못 하죠. 그러니까 얘는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이 돼야지, 크다면. 하향료가 된다가 아니고, 그러려면 고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작다면을 크다면으로 바꾸면, 그러면 돈 조금 들여서 재건축, 재개발 했더니 집값 왕창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재개발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상향료가 발생할 수 있다. 상향료가 발생하는 원인 설명했던 거 얘기죠. 그래서 만든 건 누구고? 1번인데, 문제 보다가 5번 같은 거에서 답 못 찾으니까 5번 찍고 오고 이러죠. 그래 놓고 집에 와서 보면 왜 틀렸는지 답답하고. 12번이 1번. 13번. 입지론에 대한 학자를 순차적으로 잘 나란 것. 이거 왜 틀리셨지? 틀리신 분들이 13번이 10분 가까이 되네. 10분 가까이. 8분 틀리셨네. 기억,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협력. 이 상거래 협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소매인력. 그래서 그 소매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수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한다. 그럼 이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수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매인력 구한 사람. 플레일리.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네? 그럼 니은 대도시에서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하고 소매인력 모형을 소매 상권 모형으로 전환시켰다. 확률 모형은 누구 거예요? 허프 거잖아요. 그럼 그래서 2번, 3번 똑같네. 디귿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거리의 지역 범위가 더 커야 된다.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클 때 중심지 형성된다고 한 사람. 크리스탈로. 배운 사람 이 셋밖에 더 있어요? 넬슨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고. 그 읽어보시면 되겠고, 리을은.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답 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등장을 안 하지. 그 사람 이름을 자주 들어봤다는 얘기는 시험에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14번은 계산 문제인데 해필이면 또 이거 냈어요.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다. 두 쇼핑센터 간의 거리가 12km, A의 면적은 2,000, B 면적은 18,000이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른 두 쇼핑센터의 상권의 경계선. 그럼 상권의 경계는 두 지역의 뭐가 같은 거? 소매인력의 크기가 같은 지점. 근데 그걸 어디로부터? A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뭘 물은 거고, 14번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물은 거고. 컨버스 모형 나오면 기억나야 될 시기 하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처럼 분기점이 A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구하려고 싶으시면 일단 뭘 알아내시고 A, B 사이의 거리를 알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래다가 밑에다가 A로부터의 거리 구하고 싶으면 A, 그 다음에 B로부터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B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주어진 것들은 이 안에 들어가는 값만 준 거잖아요. 그래서 A와 B 사이 거리는 12km로 주어져 있고 12km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래다가 A의 면적 얼마래요? 얘는 인구수 대신 면적 줬으니까 2,000. B는 18,000. 그럼 그냥 2,000으로 약분돼 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 9. 그럼 9는 3의 제곱이니까 제곱근 벗기면 3. 그럼 이래다 3 더하니까 4. 그럼 4로 10이 나오면 3. 계산식만 외우면 되죠, 뭐. 시험은, 어이구? 13분밖에 못 맞췄네? 반 정도밖에 못 맞추셨네? 계산 문제를 안 푸신 거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믿을게요. 계산식만 외우시면 되는 문제. 15번은 요약집에 따로 설명 안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2번 나왔는데, 25회 때 지금처럼 마샬의 준지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한번 물었었고, 26회 작년 시험에서 이런 지대를 원래는 마샬의 준지대에 대한 설명인데 이런 지대를 파레토 지대라 부른다라고 해서 한번 또 틀리게 됐었고 25, 26회 연속으로 물었던 건데 또 나올까 싶어서 하기는 정리를 안 했는데 16번이죠. 준지대는 우리가 준자 들어가면은 원래 걔는 아닌데 걔처럼 취급하는 애죠.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중부동산. 그럼 얘는 준지대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 지대는 아닌데 지대랑 비슷하게 보는 애.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비슷하게 보는 거냐면 지대는 생산 요소 중에 누구 이용에 대한 대가예요? 생산 요소 세 가지. 토지, 노동, 자본 중에 뭘 이용한 대가가 지대예요?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가 지대예요. 그러면 준지대는 토지랑 그 성질이 어떻게 비슷해서 지대처럼 취급하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면 토지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걸 만들어내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수량을 변경시킬 필요가 없는 생산 요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기계.
이런 것들 이용에 대한 대가를 뭐라 부른다? 준지대라 부릅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이런 건물이나 기계와 같은 생산 요소는 이걸 한번 설치를 하면 몇 년 동안은 이거를 양을 변경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을 만들면 학원을 하나 내가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매일같이 들어가는 것들 있죠. 화장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분필. 그럼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교체해줘야 될 생산 요소죠. 근데 책상, 건물, 또는 뭐 뒤에 있는 사물함, 이런 것들은 한번 사놓으면 이거 학원 망할 때까지 계속 써먹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번 그걸 투입을 하면 그 양을 변경시킬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걸 고정 생산 요소라 합니다. 일종의 고정 비용 뭐 이런 거죠. 그럼 얘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준지대는 뭐예요? 건물이나 기계와 같이 고정 생산 요소 이용에 대한 대가를 준지대라 불러요. 그럼 얘의 특징은 단기는 뭐라고 배웠어요? 신축이 불가능한, 그래서 생산 요소의 변동이 없는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네들은 단기적으로는 교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단기에는 토지나 얘네들이나 그 성격이 어떤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단기에는 토지처럼 지대 취급을 하는 애가 누구고, 요게 준지되고, 이게 장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 학원을 30년 동안 운영했어. 그래서 얘가 막 낡아갖고 녹슬고 이랬어요. 그럼 얘도 한 번은 교체해야죠. 그러면 그 정도 됐다면 얘네들은 교체가 이루어지니까 지대 성격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걸 준지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15번은, 16번이 아니라 15번이에요. 15번은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한 번은 설명했던 것 같은데. 1번, 준지대는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그럼 이거 맞는 거고. 2번, 준지대로는 한계 생산 이론에 입각하여 리카르도의 이론을 재편성한 이론이다. 뭐 이런 거 틀리게 낼 일은 없고. 3번, 준지대 이론에 따르면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지금 고정 생산 요소가 준지대의 대상이 되는 애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공급량은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대의 성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5번. 실제 기출문제에서 정답이 됐던 애. 그래서 준지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언제만? 단기적으로만 지대의 성격을 갖는 애입니다. 근데 기출문제에서는 이걸 장기적으로도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해서 틀리게 됐었죠. 그 다음에 4번. 준지대는 변동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준지대는 지금도 읽었잖아요. 3번에서. 무슨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예요? 고정 생산 요소. 근데 변동생산 요소가 변하거나 말거나 이 지대가 바뀔 이유가 없지. 그럼 얘는 누구의 수요 때문에 결정된다? 고정 생산 요소의 수요 때문에 결정됩니다. 그 답은. 그래서 4번 틀렸어요. 기본서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준지대는 설명이. 그리고 문제집 풀 때 아마 한번 설명드렸을 테고. 16번. 다음 지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정답률이 반밖에 안 되는데, 반도 안 되네. 반 정도 되는구나. 57%, 60% 정도인데, 얘가 만약에 정답이 4번쯤 있었으면 정답률이 한 80% 나올 거래요. 그래서 1번이 짭짤하게 재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지대 발생의 근거를 어디서 봐요? 지대 발생의 원리를 어디서 찾는다? 토지의 사적 소유. 요약집 84페이지 가시면, 요약집에 84페이지 가시면 지대론 나오죠. 네 사람이 이론 공부하시랬어요.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 튀넨의 위치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알론소의 입찰지대설. 그 중에서 마르크스 이론이에요. 마르크스 이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지대 발생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다? 토지의 사적 소유. 그래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게 한계지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뭘 요구할 수 있다?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절대지대라 부른다고 했죠. 그게 마르크스 이론이에요. 그럼 이런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차익지대설에서는 설명 못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 한계지에서 왜 지대가 생기는가. 그건 리카르도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던 최열등지. 이 최열등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한계지. 그럼 이 사람 이론으로는, 리카르도의 이론으로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 못하지만 마르크스 이론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 왜 생긴다고 봐요? 개인이 소유하니까. 그럼 1번은 빠졌잖아. 더 놀라운 건 이게 기출지문이요. 그래서 시국태 할 때도 설명드렸었어. 똑같은 예 들어가면서. 그럼 1번은 맞는 건데 뭔가 좀 미심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읽지. 2번. 입찰지대론에 따르면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임금과 투입된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다. 지대를 두 가지로 보죠.
생산조소 비용으로 보는 신고전학파와 잉여로 보는 고전학파. 그러면 알론소는 누구 이론을 따라간 거니까? 튀네 이론을 따라간 거니까 뭐로 분류한다? 고전학파로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대를 뭐로 봐? 잉여로 봐요.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지대는 뭐였어요? 토지 이용자가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쟁할 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 그걸 뭐라 불렀고? 입찰지대라 불렀고. 그래서 그 식곡태 할 때 초과인이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그래서 그걸 연결한 곡선이 입찰지대 곡선. 그 최소값이 아니라 뭐예요? 최대. 3번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됐다. 그럼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건 집약도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죠. 집약도는 뭐 기억하시겠어요? 동의어 2개. 그래서 대체성과 결합 비율. 생각 안 나시는 분은 요약집 몇 페이지예요? 180페이지인가? 가봐요 한번. 180페이지. 180페이지. 집약도. 페이지가 맞나? 180 몇 페이지? 182. 가시면 집약도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내 글씨로? 대체성, 결합비율 써놨죠? 그러니까 쓰는 게 안 써놔서 틀리는 게 아니요. 써는 걸 안 해와서 틀리시는 거지. 그래서 집약도가 높다는 얘기는 집약도와 동의어가 대체성과 결합비율이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낮다가 아니라 어떻다? 높다. 그래서 맨날 집약도 설명하면서 뭐 얘기했어요? 집약도 자체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지만 집약도와 동의어가 되는 대체성, 결합비율은 지대로 문제 내면서 같이 낸다고 그랬잖아요. 식곡태 할 때도 설명했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식곡태 할 때 기출지문이라고 그래서 고쳐드렸었죠. 틀린 거로 표시한 거.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토지분의 비용. 토지분의 비용. 이때 토지는 뭐였고? 토지 사용량. 비용은 한계 운송비. 그러면 4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토지 이용자의 토지 사용량을 생산물의 단위당 한계 교통비로 나눈 값. 그럼 이걸 분수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한계 교통비 분의 토지 사용량이 되는 거죠. 그럼 위아래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단일 도심 도시에서 상업용 토지 이용이 도심 부근에 나타나는 이유. 그러면 이거는 죄송합니다. 알론소 생각이잖아요. 그럼 알론소는 도심 쪽의 토지를 누가 쓴다고 봐? 집약적이네. 그럼 집약적이라는 건 대체성도 높고 결합비율도 높고 생산성도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업용 토지 이용이 도심 쪽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걔가 가장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가장 생산성이 높고 가장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서예요. 그러니까 뭐가 큰 거예요? 한계 운송비의 크기도 큰 거죠. 그 답은 몇 번? 1번. 왜 1번에 당연한 얘기 있는데 밑에 가서 헤매요?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 낼 때 옳은 거 찾으라고 해놓고 답을 몇 번에다 주는 경우 많아요. 1번에다 많이 줘요. 옳은 거 찾으라고 할 때. 왜? 1번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고 밑에 가서 고민하거든. 답은 1번입니다. 이번 모의고사가 쉽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읽어본 이 지문들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출문제 지문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신 7회 모의고사, 9월 요번 전주에 보신 거, 그 모의고사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내용은 다 배웠는데 표현들이 기출문제 표현이 아니죠. 다 그냥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그걸 어디서 많이 봤던 지문이라서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틀리셨다면 많이 정리하세요. 17번 거의 다 맞으셨는데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 틀리신 분 4분은 답안지 내신 분 중에 틀리신 분 4분은 요약지 94페이지 가서 정리하실 거 있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일단 개념 1번 외부 효과란 4가지 조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경제활동에서 어떤 경제주체의 의도적 결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 그럼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가 아니라 제3자의 후생에 영향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걸 외부 효과로 부른다고 그랬죠. 그럼 1번도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인데 혹시라도 틀릴까봐 3군데를 다 틀리게 해줬잖아요. 의도한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다.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가 아니라 제3자. 1번은 다 틀렸고. 2번 아파트 인근 대규모 생태공원에 들어서는 경우 그러면 이 공원이 나한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겠죠. 이걸 정의외부 효과. 그러면 이 동네 살기 좋아졌으니까 수요 증가. 그래서 수요옥선은 우출 의도.
그리고 시국태에서는 여기다 하나 더 나가서 가격도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까지 써놨었죠. 시국태. 시국태 지금까지 5번쯤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문장들은 다 외우고 계실 거 아니야. 3번. 정해외부가를 발생시키는 재화. 그럼 정해외부가는 뭐가 문제되는 거랬어요? 남한테 이익 주는 건데 적어서. 그래서 과대가 아니라 과소. 그러니까 얘는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된다가 아니라 적게. 4번. 부해부가를 발생시키는 오염 배출 공장에 대해서는 그럼 얘는 의도하지 않게 오염을 배출하고 있으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거잖아요. 부해부가를 일으키고 있는 게 맞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라? 벌금 부과하거나 부담금 부과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거나 세금을 중과사했죠. 그럼 거기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제대로 된 규제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금을 내야 되는 공장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을 감소.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격 인상은 누구의 가격이 인상된 거예요? 재화, 생산하는 그 재화의 가격. 그럼 그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수 있죠. 답은 4번은 맞은 표현. 5번 생산 과정에서 부해부가를 발생시키는 재화. 그럼 부해부가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 주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얘는 최적 상승보다 적게가 아니라 많게가 돼야죠. 많게.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겁니다. 18번. 다음 중 분배 정책면과 주거비 부담 능력 면에서 그 값이 클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것. 이게 다른 학원들은요, 요 문제가 정답률이 반이 안 돼요.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20분 맞추셨거든요. 67% 맞추셨는데, 66.6% 맞추신 건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시국태에서 다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시국태 하기 전에 시험 보신 분들은 평균이 50점 나와도 여러분들은 60점, 65점까지 올려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국태에서 다 다뤘던 것들이라. 그러니까 시국태만 지금까지 착실하게 수업할 때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매주 한 번씩 읽어보고 명절 때 한 번 더 읽어봐서 5번 정도 읽었다면 점수가 올랐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읽어. 5번씩. 그러려니 잠을 줄여야죠 뭐. 방법이 없지 뭐. 밥 먹는 시간도 아끼셔야 되고 물 말아 드시고 김밥 사서 드시고 하셔야지. 점심시간 어디 나가서 외식을 하고 와요. 그냥 학원 밑에 편의점 가서 김밥 하나 사다가 우걱우걱 씹으면서 공부하셔야지. 92페이지 가시고요. 18번에 92페이지 가시면 정리해드렸던 게 있었죠.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거하고 주거비를 부담하는 능력 정리해드린 거.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건 세 가지 값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 10분위 분배. 얘는 계산하는 방법은 몰라도 상관없다 그랬죠? 근데 계산할 때는 제일 잘 사는 사람 20%분에 제일 못 사는 사람 40%의 비율. 그래서 이 값은 0부터 2 사이의 값을 간다고 그랬고 이 값이 얼마가 될 때? 2일 때 가장 공평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로렌츠 곡선.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 가장 극단적인 값이 되면 대각선이거나 직각의 형태가 된다고 그랬고 실제로는 이 대각선과 직각 사이에 어떤 이런 곡선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면적을 두고 소득 불평등 면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될 때 대각선이 될 때 가장 공평하게 소득이 배분된 거. 그럼 세 번째 진위계수라고 하는 건 로렌츠 곡선 얘기할 때 그렸던 이 삼각형 면적 분의 이 소득 불평등 면적의 비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일 때? 0일 때 가장 공평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거비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게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슈와베 지수라는 거 배웠었고 또 하나는 PIR 또는 RIR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슈와베 지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 전체 생계비 지출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었고 이 값이 크면 이 사람은 내가 써야 되는 돈의 대부분을 주거비 같은 기초생활비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요? 못 사는 사람이요. 근데 이게 작으면 나는 주거비 지출한 거 말고도 다른 데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 사람은 고소득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PIR은 P가 주택가격을 나타낸다고 그랬고 I는 인컴, 소득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간 소득에 대한 주택가격의 비율을 계산하면 PIR이고 주택 임대료의 비율을 계산하면 RIR이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 값이 커지면 내 소득에 비해서 살아야 될 집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러면 나는 주거비를 부담할 능력이 얼마 안 되는 저소득층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 값이 작다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집 가격에 비해서 내 소득이 많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고소득층이라는 걸 뜻하죠. 그럼 여기서는 뭘 물었어요? 18번에서는. 다음 중 분배정책면과 주거비 부담 능력 면에서 그 값이 클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구성된 것. 그럼 결국 뭐 찾으라는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 그럼 작을수록 좋은 거 찾아보니까 진위계수도 작을수록 좋고, 수화일수도 작을수록 좋고, PIR이나 RIR도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럼 누구를 제외한? 맨 마지막에 있는 10분위 분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작을수록 좋을 값들입니다. 답은 4번. 19번. 틀리신 분 30%나 되네.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죠? 임대료 규제 정책은 맨날 설명드리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임대료 규제 효과를 물어봤는데 뭐가 나왔을 때? 초과 공급이 나왔을 때 그걸 맞았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 무슨 사이? 남남. 왜? 학교를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민열 교수님한테. 그분이 10분이나 돼? 10분이나. 우리 서로 모르는 척 합시다. 19번. 틀리신 분은 요약집 103페이지 가셔서. 임대료 규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룬 건 세 가지죠. 첫 번째 개념. 개념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얘는 최고가격제 또는 가격 상한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어때야만? 낮아야지만 정책 효과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은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다라고 설명한 거니까 정책 효과를 물은 거고, 5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정부에서 규제한 임대료가 시장의 임대료보다 높다. 그러면 얘는 최고가격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 무슨 일 벌어진다? 아무런 효과 없다. 그 임대료 규제 효과는 둘 중에 하나를 했잖아요. 초과 수요 발생하거나 효과 없음. 그래서 초과 공급 찍는 분은 안 배운 걸 찍는 분이니까 저한테 배운 분이 아니지 뭘. 그 답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초과 공급은 절대 답이 안 돼요. 그렇게 말했는데 또 틀려.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정말 신기해요. 그 다음에 1번부터 보시면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임대료 이하로 규제했다. 그러면 두 번째 공부하실 건 뭐였어요? 정책 효과. 모험으로 나누셔서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나누셔서. 그래서 단기에는 가격은 임대료는 정부 때문에 인위적으로 떨어졌고 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 단기 효과 물은 게 1번이에요. 2번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때 장기 효과 5가지는 잘잘잘 외우셔야 된다며. 공급 감소한다. 추가 소비 발생한다. 암시장 형성돼서 이중가격 형성할 우려가 있다. 질적 수준 떨어진다. 집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소득층이 주거 이전까지 제한을 받더라. 그 중에서 2번은 뭐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 거 물었잖아요. 첫 번째 거. 공급 감소한다. 3번은 그 공급이 감소하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는 어때요?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거의 뜻이 뭐예요? 공급이 감소하는데 많이 감소한다? 적게 감소한다? 적게 감소한다.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감소를 하겠다는 얘기고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감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용도 전환 등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감소하는 거고 장기가 되면 용도 전환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왕창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다 어떤 얘기를?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나눠서 설명한 거죠. 그럼 4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임대료가 정부 때문에 떨어졌어도 공급량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단기적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역효과들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정부가 낮춘 만큼만 내면 되죠. 그럼 덜 내는 만큼 임대인한테 가야 될 소득이 누구한테로? 임차인한테로 재분배된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했어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수요와 공급의 가위 탄력성이 어떨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그 효과가 가장 커진다. 그래서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임대인한테 한 푼도 돈을 더 안 내도 되니까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5번은 얘기했고. 그래서 답은 5번. 이런 걸 10분이나 찍고 계시다는 분은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공부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만 다시 나왔을 때 안 틀리셔도 60점은 훌떡 넘어가.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20번.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 이것도 좀 안 배운 거죠. 정확하게는. 20번은. 그래서 요약집 112페이지 가시면 조세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굳이 낼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건 경제학 문제예요.
우리는 경제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제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긴 한데 어쨌든 나온 문제니까. 가장 거리가 먼 거 찾아요. 1번 부동산 조세의 기능은 틀리게 내는 적은 없지만 나온다고 그랬죠. 꼭 읽어보시고. 2번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임대인이 납부하죠. 근데 그 세금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상승하는 방법 등으로 떠넘긴다고 그랬죠. 3번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토지 보유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세금은 비탄력적인 애가 더 부담한다고 배웠죠. 그 비다툰달로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인 누가? 공급자가 이 세금을 다 부담해야죠. 그럼 부과한 사람한테 그 세금을 다 부담하게 시켰으니까 조세정가라는 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생기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 토지는 이런 세금이니까 토지 세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자. 토지 단일세 운동. 4번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의 증가분은 결국 정부에 기속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맞냐 이건데요. 사실 이걸 설명하려면 조세 부과에 따른 전가 뭐 이런 그래프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맞다라고 이해하시려면. 그래서 20번. 지금 주택에 무슨 세금을 걷대요? 거래세? 그럼 거래세는 대표적으로 양도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양도세는 누구한테 부과되는 거예요? 공급자. 그럼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만큼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균형에 비해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그 다음에 공급량, 균형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조세 부과로 인해서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6글자로 뭐? 조세 동결 효과. 그래서 요만큼이 누가 부담하는 세금? 수요자. 그 다음에 이만큼이 누가 부담하는 세금? 공급자. 그럼 요만큼 전체가 뭐예요? 부과된 세금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거래세를 인상시키면 요 세금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이 세금이 국가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 세금을 사회적으로 다시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손실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세금 걷어간 걸 정부에서 다시 누구한테 돌려줄 테니까 수요자 공급자한테 환원을 시킬 테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냐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었다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양이 이만큼까지 소비되고 이만큼까지 공급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세금 부과로 인해서 그 양이 이만큼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요 삼각형상에 있는 요 면적에 대해서는 국가가 회수를 해가 못 하잖아요. 그럼 이만큼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 부과되기 전보다 세금 부과된 이후에 그만큼 뭐가 생긴 거예요? 사회적 손실이 생긴 거예요. 이걸 경제적 후생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부과되기 전보다 세금을 걷어갔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뭐가 생긴 거예요? 손실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비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외우면 되는데 원리는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부동산 학개론에서 낼 게 아니라 경제학에서 내야 될 문제죠. 좀 오버해서 내신 문제고. 5번 주택조세 감면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 그럼 저소득층은 집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네.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득 분배가 공평해진 거예요? 불공평해진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니까 집값을 오르면 그거를 통해서 이익 보는 사람들은 다 고소득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히려 정막 집을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세 감면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없다라고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던 모의고사는 정답을 2개로 보세요. 21번부터가 이제 투자론이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에서는 틀릴 문제들이 안 배운 거 2개 있네요. 지금 15번에서 아까 준지대 설명 안 했다 치고 요약지가 정리 안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20번 조세 부과에 따른 효과 이런 것들은 틀리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산 문제 있었잖아요. 3개. 그럼 나머지 5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맞으셨겠네. 그래야지 60점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 아니고 틀린 문제들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집에 가서 식음을 준비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틀린 거 중에 뭐예요? 버려도 되는 거
그게 몇 개 있다는 거예요? 5개. 5개. 어떤 거? 계산 문제 3개 있고, 그 다음에 준지대하고 조세에 따른 후생 손실, 이건 안 배웠다 친다면, 그거는 뭐 버려도 되는 문제라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서 연락에 공부하셔야 돼. 틀리셨다면. 그래야지 실력이 느니까. 21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르게 된 걸 찾으래요. 그럼 틀리신 분도 별로 없긴 한데, 틀리셨다면 요약집 118페이지 가셔서 위험의 개념과 위험의 관리, 위험의 종류 5가지 설명한 거,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유동성 위험, 인플레 위험 정리한 거 하고, 관리 방법 4가지, 위험의 제거, 회피, 축소, 그 다음에 축소 통제, 그 다음에 보유, 정가. 얘네도 개념 아시면 되죠, 뭘. 1번부터 봐요. 달성된 실제 수익이 예상한 기대 수익과 근접할 가능성이 높은 투자안. 위험의 개념이 뭐예요? 내가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달성된 실제 수익을 뭐로 보시고? 실현한 결과. 그 다음에 예상한 기대 수익을 예상한 결과. 그럼 이 2개가 어떻대요? 근접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이 2개가 비슷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위험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지. 그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5가지 있었잖아요. 보수적 예측, 위험 조정 할인율,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모형, 포트폴리오. 그 중에서 결론만이라도 기억하시랬잖아요. 보수적 예측은 어떻게 한다? 기대 수익을 하향, 낮게 잡으려 했고,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높게. 왜?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니까. 민감도 분석은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도 큰 투자. 그것만 외워도 맞추잖아요. 그럼 2번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보수적 예측을 하려면 높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낮게.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위험 조정 할인율의 대표적인 거랬잖아요. 그럼 위험이 커질수록 할인율도 어떻게 된다? 높아져야 되니까 요구 수익률도 높게 잡는 거죠, 높게. 그래서 2번은 높게와 낮게가 바뀌었고. 3번. 보험 갈등을 통해 자신이 부담해야 될 위험을 타인한테 떠넘겼다. 그럼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의 주체가 바뀐 거죠. 그럼 위험의 전가. 그럼 3번이 맞네. 4번. 위험의 종류 중에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구별해드리면서 위험 할증률 또는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랑 관련 있는 위험은 누구만? 체계적 위험만 이랬지. 맨날 수업할 때 답을 못하니까 문제 나와도 이거 틀리잖아요. 항상 위험 할증률을 할 때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다라 할 때 그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를 갖는다 할 때 그 위험은 항상 누구를 말한다고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인 체계적 위험. 그래서 요구 수익률에 반영되는 거 누구만? 체계적 위험만 반영된다고 했잖아요. 5번.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자본만을 이용해 투자했다는 얘기는 남의 돈 갚아줄 게 없으니까 원금과 이자 갚을 부담이 없죠. 그럼 이걸 못 갚아서 생기는 무슨 위험이? 금융적 위험이 제고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누구만? 3번. 22번 갑니다. 22번은 5번 맞췄네. 그 중에 다 풀어서 맞추셨겠죠? 찍어서 맞춘 거는 맞춘 거 아니에요? 22번.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뭘 구하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요.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럼 이런 문제를 만약에 푼다라고 가정한다라의 뉘앙스는 실제 시험에서 만나면 어떡하셔라? 안 푼다는 얘기예요. 이거 풀 시간이 어딨어. 다른 거 하기도 바쁠 텐데. 그러면 푼다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식을 알아야 풀 거 아니에요. 계산식을 만들어내야죠. 그럼 계산식을 만들어낼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자기 자본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꿨으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지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로 배웠어요? 지분 수익률은. 얘는 세전연금 수지성수의 역수니까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그래서 안 푸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래서. 풀으라고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안 푸셔도 된다고. 그럼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지분 투자액 분의 세전으로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운 지분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건 어디로 들어가는 애니까? 어림셈법에 들어가는 애니까 어림셈법에서는 특징이 2가지 있었죠. 한 해 동안에
영업수지만 갖고 계산한다. 또 하나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세전값은 누구만 갖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영업수지인 세전 현금 흐름 이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만. 근데 이걸 굳이 지분 수익률이라고 안 물어보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물어본 이유는 이때 요 세전값은 현금 수지만 구하지 말고 모두 구하라는 거예요. 지분 복객도 구하라는 거예요. 처분했을 때 금액. 이렇게 구해지는 게 뭐다?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그 보기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누구? 1년 후 이 부동산의 가치 상승률 몇 프로? 2%가 결국 뭘 준 거예요? 지분 복객 계산하라고 준 거예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준 거고? 세전현금 수지는 어떻게 구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거. 그래서 두 번째 점에 차입 조건 주어져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 순영업소득이 주어진 거예요. 문제 내는 틀이 똑같습니다. 이미 출제됐던 문제. 두 번. 한 번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가치상승률 1% 줬고 한 번은 0% 줬고. 그럼 실제로 풀어보시면 지분투자액부터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분투자액. 지분투자액. 얼마? 전체 투자된 돈이 20억인데 그 중에서 남의 돈이 10억이래요. 그럼 내 돈 얼마 들어온 거예요? 10억. 그럼 지분투자액은 10억이고. 그럼 세전을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하는 거?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뺀 거. 그럼 순영업소득 얼마? 2억. 부채 서비스액은? 금액은 없잖아요. 그럼 구하셔야지. 그래서 차입 조건을 보니까 이자율 연 8%고 대출 기간 동안 매 1년 말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의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우리가 금융론 배울 때 원리금 상환하는 방법 중에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또는 원금 일시 상환 이런 거 배운 거 있죠. 원금 만기 상환 이런 거 배운 거. 그럼 그거 나오면 어떤 특징이 있다? 원리금 상환액, 즉 부채 서비스액 구할 때 누구는 안 구한다? 원금은 안 구한다. 왜? 원금을 안 갚으니까. 그래서 누구만 구해요? 이자만. 그래서 이자만 구하라고 내기가 좀 민망하니까 어떻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만기, 원금, 일시 상환 방식이다. 그럼 이 말을만 툭 던져주면 부채 서비스액 구할 때 누구만 구해라? 이자를 구해라 라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다고 했던 거. 금융론 설명할 때. 그럼 얘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될 부채 서비스액을. 대출금 얼마? 10억에다가 뭐만 곱해서? 이자율 8% 곱해서 이자만 구하면 돼요. 그럼 이게 얼마 나오는 거예요? 8천. 그러면 1억 2천이 세전값 중에 누가 되는 거예요? 매년의 영업수지에 대한 세전 현금 흐름이 된 거죠. 거기다 뭘 더하셔야 돼? 지분 복귀. 그럼 이때 가치상승률 2%는 얼마에 대한 2%예요? 20억짜리 부동산이니까 20억에 대한 2%지 뭘. 이 두 개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 4천. 그럼 두 개 1억 2천하고 4천이 나의 수익이니까 계산해보면 1억 6천을 얼마로? 10억으로 나누시면 되죠. 뭘. 약분하면 얼마? 16%. 분위기를 보아해서는 보는 순간 잊어버리세요. 지금까지 두 번 나오긴 했는데 까이거 틀리면 어때? 이거 틀린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실 텐데. 23번. 23번은 귀찮아서 안 푸신 거죠? 네? 몰라서 안 푸셨다면 좀 심각하고 귀찮아서 안 푸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몰라서 틀리신 분은 요약집 139페이지 가서 뭘 처음부터 다시 외운다. 영업현금으로 구하는 절차. 특히 두고 영업소득세 구하는 방법. 139페이지에 있는 거. 다시 외우세요. 뭘 구하래요? 임대사업에 뭘 구한다? 새우. 새우값 구하래요, 새우값. 그럼 새우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서는 뭐부터 줬어요? 순영업소득부터 줬어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서 세전 구하고 거기서 또 뭘 빼서? 영업소득세를 빼서 새우값 구하면 되죠, 뭘. 그럼 결국 이거 구하는 식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뭘. 왜? 값들은 다 줬으니까. 그럼 여기서 순영업소득 얼마? 2억 7천. 부채 서비스액을 구해야 되는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준 게 있다 없다? 없어서 뭘 기억하시랬어요? 동의어.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과 동의어 누구?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월 부금. 그 중에 누가 보인다? 월 부금. 얼마? 1억 7천. 그럼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그럼 이걸 빼고 난 세전은 얼마? 1억.
그럼 거기서 뭘 빼야 되는데? 영업소득세. 얼마?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럼 영업소득세를 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식을 그래서 외우고 계시랬잖아요. 식국태 할 때도 똑같은 문제 있었고. 숫자만 바꿔놨지 뭐가 달라.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영업소득세는. 그렇게 욕을 먹고도 순영업소득이 또 나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욕먹는 게 좋으시면 말씀을 하세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 아니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 나는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게 좋더라. 그래서 나는 소위 말하는 SM이다. 이러면 말씀을 해드리세요.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귓가에 가서라도 해드릴 수 있어요. 따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구하는 게 소득세요. 그럼 문제에서 뭐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율. 그러면 뭘 알아내야 돼? 이걸 알아내야지. 이거 구할 때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부터 구하는 거예요. 대체충당금이라는 거 더한다고 그랬고 거기다 공제받을 게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이거를 몇 번 얘기했어, 몇 번. 과세대상부 소득에다가 세율 곱해야 된다고. 세율이 그래서 주어졌잖아요. 얼마로? 30%. 그럼 과세대상 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순영업소득부터 주어진 거잖아. 얼마? 그치. 대체충당금이라는 건 없으면 영원이지 뭐. 이자는 내가 갚아줘야 될 원리금 상환액 1억 7천 중에 얼마가? 1억 4천이 이자래요. 1억 3천이요? 죄송합니다. 감가상각비 얼마래요? 2천.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순수익 2억 7천 중에 얼마는 소금 안 내고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억 5천은 공제받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내가 세금 내야 되는 소득은? 소득 신고해야 될 소득은 1억 2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30%니까 얼마? 3,600만 원 나오네. 그럼 이거 3천 뭔가 구하다 보니까 3,600만 원이 나왔어. 그래서 그거 냉큼 찍고 틀리면 출제자분은 얼마나 뿌듯하겠어. 그래서 여기서 구하란 건 뭐예요? 영업소득세 3,600만 원이 아니고 그걸 뺀 뭐 세율값 구하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6,400만 원.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뭐예요? 구할 거 다 구해놓고 1번 찍은 분. 뭐 구하다가 뭐가 툭 나왔는데 보기에 보니까 있어 그게. 내가 구하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세요. 이 문제는 뭐 할 때도 풀었어요. 식국태 할 때도 똑같은 문제 있었어요. 기출문제에서 숫자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되죠. 잠깐 쉬었다가 24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